네, 시민권 신청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인 그 도덕성, 이 도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라. 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도덕성 평가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민국은 지난 16일자로 그 지침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시민권 심사 담당관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신청자의 도덕성 여부를 단순히 범법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 범법 기록이 특별히 뭐 중대한 게 그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 외적인 여러 가지를 보고 도덕성을 판단해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회적인 행위, 뭐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도덕성의 잣대를 갖다 대라. 그래서 그 도덕성에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중대범죄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권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는 중범죄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도덕성 요건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중대범죄가 없으면 도덕성을 당연히 충족시킨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지침은 사회 규범 준수 여부와 긍정적인 기여 등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민국은 신청자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려보낸 지침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도덕성을 평가할 때 첫 번째, 지역사회 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뭐 두 번째, 가족 부양이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충실히 또 성실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학력과 교육 성취도 이런 것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조금 높을수록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성취도 문제, 공부를 뭐 잘했는지 성적표 갖고 오라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무슨 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학당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중에 드러나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여부.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있을 때 뭐 한 직장이 좀 꾸준히 오래 있었는지 아니면은 직장을 뭐 옮길 수는 있지만 이게 뭐 1년에 막 2번씩 옮기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없는지 이런 거. 또 그리고 미국 거주 기간이 충분히 긴지 뭐 아무래도 길수록 유리하겠죠. 또 세금 납부 내역. 충실히 세금을 납부했는지 등등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판단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 도덕성 여부도 잣대를 들이밀어서 중대범죄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주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자, 반면에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민의 형태와 어떤 동떨어진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행동, 이런 것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모하거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그러니까 이제 뭐 무모하다라는 것은 아이들 학교 스쿨존 같은 데는 35마일 이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55 이상으로 가다가 잡힌 적이 있다거나 정말 이건 너무 무모한 거죠. 프리웨이에서 한 10마일 오버한 거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뭐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상습적인 거 뭐냐. 뭐 1년에 이렇게 스피드 티켓을 뭐 2장, 3장 이렇게 뛴다.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균적인 시민의 형태와 동떨어진 행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린다면 괴롭힘이나 공격적인 어떤 권유 행위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인지 뭐 남을 괴롭히는 행위 같은 거 한 적이 있는지 뭐 남을 괴롭히는 행위 한 번 나왔다고 이게 이제 중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범죄 아니더라도 남을 괴롭힌 행위 이런 게 있다면 그 자체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주지 마.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법적으로는 뭐 중범죄가 아니고 또 경범죄 또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경범죄도 아니지만 뭐 합법이지만 뭐 다시 말해서 뭐 합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판단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어떤 정상적인 성실한 책무나 행동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도 주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이런 행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범죄는 아니더라도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시민권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요, 이 범법 행위 전력이 있더라도 이후에 갱생과 회복의 노력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건 또 긍정적으로 참작하라 이렇게 또 내려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범법 행위가 있더라도 추후에 내가 어떤 그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이러면 좀 참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집행유예 조건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조건을 성실히 잘 이행했다. 요런 건 참작해 주라는 거죠. 두 번째, 체납 세금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충분히 제때 또 그 국세청과 합의하에 충실히 또 나중에 갚았다. 또 양육비 납부 같은 게 좀 밀려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된 후에 내가 정신 차리고 또 성실히 완납을 다 했다. 뭐 이런 것도 참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어떤 탄원서 같은 것이 많이 뭐 집단으로 같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참작해 줘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인들은 교회, 뭐 성당 이런 종교기관 많이 다니니까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태로 인터뷰를 하러 가면 이게 분명히 그 도덕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돼서 못 받을 텐데라는 걱정이 될 만한 사안이 하나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100명, 150명이 우리 집사님은 그런 적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그 후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후에는 정말 충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100명, 150명이 탄원서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것도 참작하라라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이번 지침은요,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도덕성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를 강화해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그게 이제 참 불안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도덕성이 과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 지금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따야 돼서. 그래서 일찌감치 따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자, 도덕성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시민권 발급 여부 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불확실성이 가장 불안하잖아요. 그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만 그 어떤 불확실성이 제기될 때만 항상 보면 막 주가 팍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무서운 게 이제 그런 건데 이 시민권 인터뷰도 앞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 도덕성이라는 잣대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꼭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단속 인력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국토안보부는 불체자 체포 작전을 실행할 아이스 요원들을 대거 채용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급여와 보너스 조건을 내걸고 이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금전적인 유인책이 아주 주목되고 있는데 아이스는 우선 그 채용 계약 시 나 아이스 요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신체 검사니 뭐 다른 거 인터뷰했는데 채용됐어. 채용되는 순간 그 프론트머니로 5만 달러 준다는 겁니다. 아이스 요원으로 채용되는 즉시 5만 달러 줍니다. 그리고 최대 그 학자금 대출 탕감은 한 6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합친다면 최대 11만 불을 한꺼번에 우선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월급, 연봉 이런 건 관계없이. 자, 그리고 아이스는 추방 담당관, 뭐 범죄 수사관, 일반 변호사 등등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잠재적인 직무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제 추방 담당관은 현장에 나가서 막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수사관은 그들 중에서 이제 범죄 문제가 있을 때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사하는 거고 또 일반 변호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또 디펜스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 가지 책무로 지금 분류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추방 담당관의 연간 급여 수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봉은 10만 1,800달러. 세 가지 직무 중에서는 추방 담당관이 현장직이라 오히려 힘들 텐데 연봉은 조금 제일 약합니다. 10만 1,800달러. 자, 그리고 범죄 수사관은 연봉, 최고 연봉 14만 4천 달러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좀, 레인지가 좀 넓어서 평균 잡기가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급여 수준은 얼마나 많은 것이냐. 뭐, 많고 적고의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뉴욕시의 NYPD, 뉴욕 경찰국에 들어가서 경찰관이 되면 신입 뉴욕 경찰관의 연봉은 6만 1,000달러입니다. 6만 1,000달러. 그런데 아이스 요원으로 가면 가장 낮은 것도 10만 달러는 받습니다. 그러니 아이스 요원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그런 인센티브 조건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뉴욕 경찰관 연봉보다 4만 달러가 많게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채용되자마자 5만 달러 주고 6만 달러 학자금 탕감해주고 이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에 더해서 아이스는 40세 이상 지원자를 위한 그 추방 담당관 직위를 신설했습니다. 40살 넘어도 지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한 그 법 집행관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이름은 Return to Mission입니다. 임무로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거죠. 그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40, 50 된 사람들도 할 의욕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지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상대로 하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자, 아이스의 그 SNS 계정에는요, 미국을 상징하는 엉클 샘 이미지와 함께 미국은 침략자와 포식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했다. 불체자들과 포식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했다라면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슬로건을 큰 글자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도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구인 홍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홈디포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아이스에 지원한 한 청년은 금전적인 혜택을 무시하기가 어려웠다라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기가 어려웠는데 이 대출 탕감 혜택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자는 그 아이스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폭력성이 수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홈디포에서 일하는데 지금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훨씬 경제적인 면에서 돈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 나는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 아이스의 이런 채용 조건이 초기 성과를 또 효과를 보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11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11만 명이 다 채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채용됐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이스 요원의 업무는요, 지역 경찰과 비슷한 점이 많고, 또 지원자는 경찰 하는 것처럼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지원하고 좀 비슷한 면은 있죠. 자, 아울러 아이스의 일부 그 채용 공고는 신규 채용자가 위험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딱 경고 문구도 써놨어요. 조금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경찰보다는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막 조직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되고 무기를 든 강도 잡으러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스는 그 체포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그 불체자들이 도망 다니고 막 그러지 그들이 또 반발도 하지만 그들이 같이 총을 맞대놓고 쏴고 그런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스 요원이 경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은 더 많이 준다라니까 유혹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공세적인 이 같은 지침에 따라서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개월간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예고 없이 급습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체포 작전을 벌이면서 단속 성과도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좀 거센 현장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지난 6월 말까지 아이스가 추방한 불체자는 약 14만 4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딱히 지금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게 이제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니까 뭐 1월을 그렇다 치고 2, 3, 4, 5, 6, 한 5개월 조금 넘는 6개월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을 추방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바이든 정부 때 1년 동안에 한 13만 명 추방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반년으로 본다면 한 6만 5천 명? 예, 그런데 요번에는 6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이니까 뭐 2배 이상,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불체자들을 잡아서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뭐 시간이 가면 오히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냐면 워싱턴 DC 시내 그 식당에 방문객들이 급감해서 식당 주인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식당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픈테이블의 집계 결과 지난 11일부터 워싱턴 DC의 식당 손님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1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통조하에 놓겠다. 그리고 DC에 군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급감한 겁니다. 자, 식당 방문 손님을 보니까 11일 그날은 전년에 비해서 16%가 줄어들었고요. 또 주 방위군이 실제로 투입된 12일에는 2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31%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에요. 16일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그래도 좀 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비해서 2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군이 도시로 들어와서 치안 활동을 벌이자 분위기가 좀 얼어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각국 외교 사절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이 워싱턴 DC 거리에서는 주 방위군과 군용차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자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는 건 그렇다 치고 그들이 이제 식당, 딴 때 같으면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도 무서워서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영향. 또 멀쩡한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도 야야 괜히 거기 갔다가 우리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고 우리는 뭐 시민권자지만 요새 보니까 뭐 마구잡이 일단 잡아놓고 보던데 일단 뭐 잡아가고 보던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유 야 복잡한데 그냥 우리 동네에서 피자 시켜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군은 워싱턴 DC의 각종 기념품 경비와 순찰 활동에 지금 투입되어 있고요. 워싱턴 DC 시내 그 기차역 앞에는 군용 험비 차량이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싱숭생숭 불안하고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는 겁니다. 기차역 앞 광장에 그 노숙자 텐트도 일부 철거됐고요. 또 워싱턴 DC 시내 일부 그 유흥지대에는 그 불신검문도, 대대적인 불신검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 신분자들도 그냥 거기 가지 마. 그냥 동네에서 피자 시켜 먹어. 뭐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말이면은 붐벼야 할 워싱턴 DC 각 식당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해졌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건 몰라도 합법적인 불체자 단속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 멀쩡한 업주들의 타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연쇄적인 타격이거든요. 식당의 불경기가 지속되면 그로 인해서 연쇄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가 10.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 인상률이 이렇게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것은 201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수년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연간 보험료 인상률은 8% 정도였습니다만 그 헬스케어 비용 인상과 또 확대됐던 연방 정부 지원금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에는 이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은 이제 오는 11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 확대된 연방정부 지원금이 종료되면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 가입자들이 저려면 다른 플랜으로 갈아타거나 아예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에서 이탈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들은 무려 한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미국의 그 의료 체계가 부실한데 비교적 싼 의료보험이라는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까지도 감당 못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더더욱이 미국 내 의료 체계는 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신제품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막 바짝 추격하면서 지금 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내년 중에 처음으로 결국은 폴더블 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삼성이 막 폴더블 폰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안 해. 이랬는데 결국은 애플도 만들 거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그리고 4, 5, 6월 달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1%로 1년 전 점유율 23%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6%에서 49%로 하락한 것과 매우 대조됩니다. 애플은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삼성은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삼성의 애플 추격이 아주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그 약진은 경쟁사인 애플에 비해서 다양한 가격대가 있고 또 다양한 모델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추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좀 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고집세게 안 했던 이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 신제품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 7과 갤럭시 플립 7을 출시하면서 지난 2014년 미국 시장 패권을 둘러싼 삼성의 도전과 그 애플의 맞대응 이게 오랜만에 좀 치열하게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지난달에 내놓은 신제품 갤럭시 폴드 7 그리고 뭐 플립 7 요게 이제 인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4년 당시 그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큰 화면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그런데 소비자 요구를 외면한 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큰 화면 유치하게 전화기가 이렇게 크게 촌실어 뭐 이런 그렇게 외면을 하면서 아이폰 5S 모델까지 스마트폰 화면 크기를 키우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큰 화면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요구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요. 결국 애플은 지난 2014년에 그 가을쯤인가요? 화면 크기를 결국은 고집을 버리고 화면 크기를 좀 키운 아이폰 6로 결국은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애플의 한 발 늦은 대응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애플은 그나마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2014년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올해에 다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룹 BTS의 멤버 뷔가 다음 주 LA 다저스 홈 경기장에서 퍼스트 피치, 이 시구를 한다라고 다저스 측이 밝혔습니다. 자, 다저스 구단은 어제 그 구단 공식 SNS 계정에 그 뷔의 사진도 올리고 그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아미 준비됐나요? 뷔가 8월 25일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첫 시구를 할 겁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아미라는 것은 뭐 군대라는 뜻이 있긴 합니다만은 BTS와 관련해서는 BTS 그 팬덤을 말하죠. 팬클럽이라고 하나요? 그 팬덤을 말하는 그게 이제 암입니다. 팬클럽이. 뷔의 시구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경기의 티켓 예매 사이트는 뭐 말도 마십시오. 방문자가 순식간에 몰리면서 그러니까 다저스 구단의 그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에 그 다저스 티켓 그날 막 가려고 티켓 예매 사이트에 방문자가 엄청 순식간에 폭주해서 몰리면서 한동안 이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LA 다저스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스타들을 잇따라 시구자로 초청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 뷔가 시구를 한 이틀 뒤인 27일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저스에서 시구를 할 예정입니다. 뷔와 손흥민이 불과 이틀 차이로 다저스 스테디움 마운드에 올라서 세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디 가나 한국인, 한국 문화, 이 K 열풍입니다. 열풍. 다저스도 이 뷔를 부르고 손흥민 부르고 하는데 공짜로 시구하나요? 아니에요. 다 거액의
그 몸값을 받고 가서 공 던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다 비즈니스니까. 근데 다저스가 그렇게 돈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뭐 동네 지역 소방청장 불러서 시구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뭐 그냥 수고비 정도만 주면 되는데 BTS 멤버나 손흥민 선수 그냥 되나요? 많은 돈을 줘야 되죠. 왜냐면 또 그 사람 그 BTS나 뭐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소속사가 있으니까 소속사가 다 알아서 그 딜 해가지고 계약해서 이제 돈을 다 받고 이제 소속사가 하니까 그냥 뭐 헐값에 절대 안 하죠. 많은 돈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저스가 돈을 그렇게 쓰더라도 BTS 멤버나 손흥민을 불러서 시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 티켓 파워가 엄청나게 폭등하기 때문에 그 돈을 뽑고도 남는 장사가 된다라는 계산 하에 그렇게 한국 스타들을 잇따라 시구자로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행을 위해서 한국인 스타들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한국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세계적인 유명인들도 많습니다. 자, 뭐, 그 전에 있던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있을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You Quiz on the Block이라는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CJENM은 그 빌 게이츠가 CJ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그 케이블 채널이 있어요. TVN이라고 있는데 그 TVN 채널이 그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You Quiz on the Block입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You Quiz on the Block에 빌 게이츠가 출연한다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다음 주인가요? 녹화를 하고 방영은 이달 안에 방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조만간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국 방문하는 길에 유재석 씨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빌 게이츠가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퀴즈 온 더 블락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재석 그리고 조세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진행하는 토크쇼로 그동안 그 헐리우드의 세계적인 배우 등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출연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유명인 출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유퀴즈 온 더 블락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인 임성훈 씨 아시죠? 올해 나이가 75살입니다, 벌써. 임성훈 씨가 그 이 유퀴즈 온 더 블락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출연해서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한 한 모습과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락 프로그램에는 올해로 방송 데뷔 50주년을 맞은 임성훈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대학교 다닐 때 연세대 응원단장으로 학교 노천극장에서 그 응원하는 그 율동, 응원단장, 그 응원 댄스 있잖아요. 그런 걸 처음 연습했던 게 벌써 52년이 됐더라라고 회고를 하면서 1973년도에 연세대 응원단장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젊었을 때 동작이 뭐 당연히 잘 됐지만 이번에 그 연세대에 가서 그 동작을 직접 무대에 올라서 50년도 더 넘은 그 후배들 앞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댄스를 할 때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됐다. 그래서 50년도 넘는 후배들 앞에서 50년 전에 했던 그 응원 댄스를 내가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퀴즈 온 더 블락 그 프로그램에서도 직접 다시 재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 임성훈은 체력 관리의 비결로 방송 다음으로 열심히 했던 게 운동이다 라면서 무에타이 10년, 쿵푸 15년 정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성훈은 운동을 시작한 계기로 체격이 작다고 학교 다닐 때고 학교 친구들이 뒤통수를 맨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녔답니다. 본인을.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덤볐는데 원 없이 얻어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서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다시 가서 복수를 해줬다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별다른 싸움은 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임성훈이 태권도 이후에 다시 무에타이, 쿵푸를 40대 넘어서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임성훈이 10년간 했다라는 그 무에타이, 10년간 했으니까 지금 임성훈 씨 나이가 75세니까 60세가 넘어서 무에타이를 한 거잖아요. 10년간 했다는 그 무에타이는 주먹, 발, 무릎, 팔꿈치 등 이 전신을 사용하는 태국 전통 격투기입니다.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뭐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격투, 무슨 싸움박질을 안 해도 이거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년을 했다는 쿵푸, 그리고 한 60살부터 시작했죠. 중국 전통 무술이죠. 누구나 잘 아시죠? 격투 기술을 넘어서 유연성, 균형, 그리고 호흡을 중시하는 것이 이 쿵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고 정교한 동작부터 느리고 유연한 동작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단련시킬 수 있어서 15년 동안 이 운동, 쿵푸를 또 하고 있다라고 임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꾸준히 수련하면 관절 기능 개선도 되고 근육도 강화되고 심신 안전 등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쿵푸는 격렬한 무술이다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호흡, 또 자세, 그다음 밸런스 잡기, 중심 잡기 이런 수련도 많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여성에게도 아주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임성훈 씨가 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자신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쿵푸, 무에타이 얘기까지, 임성훈 씨 얘기까지, 그리고 유퀴즈 언더 블랑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뭐 당장 무에타이나 쿵푸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운동의 포인트가 뭐냐? 부드러운 유연성, 밸런스 잡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연성, 중심 잡기 뭐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그런 운동, 그게 쿵푸나 무에타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한번 적절한 걸 찾아서 한번 해보심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5세의 임성훈 씨는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절대 늦었다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임성훈 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